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끼고 모으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성숙기 경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에는 돈을 모으면 돈맥 경화가 일어나요. 돈이 굳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돈을 모았으면 써주는 작업이 계속 소비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소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더욱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돈을 잘 쓰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연금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다양한 연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에요. 공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 우리가 이제 제도가 아니면 뭘까? 그러면 개인연금은 그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고 연금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원금을 투자해서 납입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실 보면 똑같이 손실을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낸 만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금융, 개인 자산의 관리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는 딱 정해져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덜 받거나 이런 것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3들이 수능 보잖아요. 수능은 제도예요. 사실 우리가 3, 40년 전에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 이제 50, 60 지긋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학 갈 때 기억하셨을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는 학력고사, 뭐 예비고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갔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성적 순으로만 갔기 때문에 1등 한 사람은 서울대 가는 거고 2등 한 사람은 뭐 그 밑에 뭐 스카이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갔습니다. 뭐 다른 게 변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뭐 수시, 정시, 학종, 논술, 뭐 면접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누가 더 제도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뭐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도를 잘 알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제도를 잘 모르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연금은 한 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길게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국민연금 공단 가셔가지고 내가 그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는가 예상 월액표가 있거든요. 보시면 30만 원씩 10년을 내고 나중에 연금 받는 사람과 10만 원씩 30년을 내고 나중에 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연금액이 높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만 원씩 먼저 시작해서 10년을 완납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내 돈 거의 3,6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쭉 묵혀뒀다가 불렸다가 나중에 60세, 65세 연금 받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30만 원씩 안 내고 10만 원씩 찔끔찔끔 천천히 내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내.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늦게 냈고 똑같이 3,600만 원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몰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낸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연금액이 적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보면 아시겠지만 30만 원씩 10년 낸 사람과 10만 원씩 30년 낸 사람과 비교해보면 후자가 연금액이 더블 이상 높습니다. 더블 이상. 아니 그냥 살짝 높은 게 아니라 더블 이상.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이 내시는 조건, 내가 납입 금액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뭐 임의가입자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이제 중단하거나 못 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추후 납부 제도예요. 사실 한 번 안 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한 10년 전에 주가가 만 원일 때 그때 내가 못 샀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10년 전 가격 만 원으로 지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건 네가 어차피 안 산 거고 지나간 거고 지금 5만 원에 사야지 어떻게 10년 전 만 원을 사?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돼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안 냈던 걸 지금 이제서야 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 이거 안 내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반납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해지했어요. 지금은 해지가 안 되지만 90년대에는 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면 해지도 가능했거든요. 해지해서 돌려받으신 분 계십니다. 이런 거 지금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해지했지만 그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연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제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연금은 이 이외에도 제도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공부 좀 하셔야 된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지급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질문 잘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우리가 보통 받거든요. 뭐 나이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 제도가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필요하다면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다면 늦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가 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받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받고 싶죠. 똑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제도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기에 받으신다면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분이 1년 당겨달라 먼저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6%가 감액된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 당겨달라 그러면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12%가 감액된 88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6, 5, 30,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비율이 되게 큰 거죠. 사실 우리가 6%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 6%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수익률 6% 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수익률을 감액시켜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갑니다. 자, 내가 그러면 원래는 65세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필요 없어. 1년 늦춰받을게. 그러면 66세부터 107만 2천 원씩 평생 지급합니다. 2년 늦춰받게 되면 114만 4천 원씩 평생 지급하는 것이고요. 5년을 늦춰받게 되면 36%가 인상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좀 짱구를 굴리실 겁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먼저 받는 게 좋으세요? 늦춰받는 게 좋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울기가 먼저 받는 사람에게는 6%씩 감액을 하고 늦춰받는 사람에게는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사실 굉장히 큰 기울기입니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65세 돼가지고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대요. 그럼 받아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통장에 이자 얼마예요? 그랬더니 2% 받는데요. 아니 선생님,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쌓아서 2% 이자 받을 거면 그걸 뭐하러 받아요? 그냥 놔두세요. 주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서 다시 연기 신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수익을 내가지고 내년에 7.2% 더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사실 이걸 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문하셨듯이 먼저 받는 사람과 늦춰 받는 사람이 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이건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부터 받아야죠. 먼저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먼저 받을까 늦춰 받을까 결정하는 변수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받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명 정도만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 초중반이거든요. 82세에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먼저 당겨받아서 30%를 덜 받는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 좋은지, 내가 좀 늦게 받더라도 늦춰받아서 거의 뭐 36%가 증액된 금액,
이게 사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당겨 받으면 70 받는 것이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늦춰 받으면 136을 받아요. 70과 136은 더블이에요. 물론 내가 10년을 늦게 받죠.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초반엔 유리합니다. 하지만 10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보다는 초반에는 불리해 보이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늦춰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을 추월하는 구간이 와요. 그게 대략 한 80세에서 82세 사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럼 빨리 받으십시오.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 내가 없어요. 진짜 국민연금 없으면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 응? 이러신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있고 평균 수명 정도만 사신다면 늦춰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사실 이 국민연금 이 조기수령 연기연금 제도는 저는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감액률이 너무 크고요. 늦춰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증액률이 너무 커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돈이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서민들이에요. 준비가 안 돼서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당겨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확 후려쳐서 깎아버리고 그리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가가 무슨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체부터가 이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7.2%의 수익을 주는 것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6% 마이너스 매년 깎아버리는. 그죠? 저는 제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이고 서민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회에서 빈익빈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받을 이유가 없고 늦춰 받으시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대략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받아야 될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연기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감액당하면서 국민연금 받지 마시고 5년간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5년 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65세 수령하는 사람이 70세가 지나고 나면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건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니까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정치권에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제 방송 들으시고 정신 차리고 국민연금 빨리 개혁하십시오.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가진 자, 부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 이런 제도는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실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 다 대기업 직장인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을 띄어갑니다. 내가 내고 싶어 낸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초반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가가 내 돈 뺏어간다. 결국 못 받는다. 이거 내야 되는 것이냐. 그 막 갑론을박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자 내가 뭐 선택해도 되고 내기 싫으면 뭐 안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거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억울하지만 급여에서 떼갔던 이 국민연금이 효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직장 가입자들,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한 20, 30년간 꾸준하게 국민연금 내오신 분들 이분들이 보통 150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자, 이분들이 내신 국민연금 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금이 1억밖에 안 돼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떼서 낸 게 1억이고요. 그중에 또 절반은 회사가 내줬습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요. 자,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2,400 받습니다. 2년 받으면 원금 받는 것이고요. 20년 받으면 원금이 10배 받는 것이고 40년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의 20배를 받는 수익률 2000%의 상품이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금 제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유리한 제도죠. 자, 그런데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장 사업도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이 뭐가 중요해 당장 뭐 이런 생각에 지난 시간 동안 연금 불입하시는 거를 게을리 하셨어요. 조금 내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고 연체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뺏쓰고 뭐 국민연금은 빼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제가 연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사업자, 자영업자 연금을 준비하시는 방법 없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모든 국가에서 연금이 잘 되어 있는 은퇴 선진국에서 그 연금의 핵심은 수익이 아닙니다. 연금의 핵심은 강제 저축입니다. 강제 저축. 강제로 대가리 때려가면서 패가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퇴 선진국들이 모든 은퇴 선진국들에서 연금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월급에서 고정적인 금액을 의무적으로 떼어가고 그걸 적립해서 30년 후에 연금 받게 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공한 제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에요. 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중간에 빼쓰고 약관 대출 받아 쓰고 뭐 인출해 쓰고 해지하고 뭐 내다 안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업자 자영업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는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돈이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연금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실 거면 진짜 셀프로 하셔야 돼요. 내가 큰 맘 먹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월급에서 50만 원, 뭐 10%, 20%를 띄워가지고 연금을 준비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거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저축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10년, 20년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연금은 금방 사라져요. 사업자,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뭐 어떻게 이용하자? 이거 없고요. 그냥 국가에서 내라는 거 꾸준하게 납입하시고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절대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실 때도 이런 거 활용해서 하셔야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주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샀다 팔다 하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될 만하면 팔고 좀 손실 보면 또 후달달거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세상이 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이제 노후에 여러분이 연금 받는 방법 중에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워낙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나라고 그래서 국가가 2008년부터인가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0명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10명 중에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1, 2, 3등 쭉 줄을 세워가지고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에게 국가가 매월 현재 기준으로 33만 4천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만 되면 국가가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기본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공적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같이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이거나 못 받는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되게 웃기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인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뭐가 죄야? 국민연금 내가 낸 건데. 내가 내서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 기초연금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으면 모르겠지만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아요. 사실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세요. 그럼 내가 낸 거를 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공식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값과 B값이 있습니다. B값은 내가 낸 것에 대한 기여분이고요. A값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당신이 받는 연금 100만 원 중에서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때도 국가가 절반을 지원해 줬는데 기초연금도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령이 되는 것이죠. 복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 국민연금 중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A값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많이 깎여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냈는데 기초연금은 공짜로 주는 건데 자, 그럼 나 일 안 해. 일 안 하고 국민연금 안 내. 그냥 기초연금 받으면 되지. 내가 굳이 뭐 공짜로 놀아도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내.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도를 연구해 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그만큼 깎이진 않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국민연금을 10만 원 정도 더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2, 3만 원 깎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7, 8만 원은 더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답변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으시면 평생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근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65세가 돼 봐야 내가 자격 기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내가 뭐 10명 중에 7명한테 준다니까 나는 뭐 저 하위니까 충분히 기초연금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연금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안 줄게.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벌었어. 기초연금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기초연금 딱 받으려고 딱 보니까 국가가 제도를 없애버렸네? 그럼 어떻게?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죠? 네. 거기다가 기초연금을 지금 없앨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7명한테 안 주고 10명 중에 4명한테만 주고 있다. 원래 4명만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1, 2, 3등부터 시작해서 4, 5, 6등까지는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내가 확정적으로 받아야 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 잘못된 결정이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최대한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 받게 되면 받는 거고,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지. 기본적으로 확정적인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 불확실한 기초연금 때문에 확정적인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다 라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연금 현재 기준으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이 전 세계 3대 연기금이고 거의 뭐 1000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고, 2040년까지 뭐 1700조까지 자산이 증가하지만, 이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죠.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못 받진 않고 적게 받겠죠. 왜냐면 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창고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창고에 들어온 돈이 많고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창고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온 돈이 점점 줄어들고 나간 돈이 많아지면서 창고가 비겠죠. 그런데 들어온 돈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도 들어온 돈만큼은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는 쌓아놓는 적립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가 방식으로 바뀔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들어온 돈만큼 나가게 되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받을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못 받진 않고, 그 다음에 그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약간 국고 지원을 통해서 세금으로 창고를 키워줘야죠.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부 다 고가는 다 비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다 이제 창고를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연금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 국고가 비었다는 것,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연금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연금 개혁 지금 21대 국회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똑같은 파이를 두고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면 제가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쟤를 많이 주려면 내가 적게 먹어야 돼.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결국은 이 갈등 구조,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파이가 키워지지 않고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구조에서 이걸 개혁한다? 쉽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기금이 연금 못 받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면 되고,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5, 60대 있어요. 5, 60대가 기금 고갈을 걱정해. 물론 앞으로 3, 40년 후에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금이 고갈될 걱정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연금 받기 1, 2년 남았는데 기금 고갈돼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받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 없어요. 돌아가시면 난 일이니까. 진짜 후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만약 진짜 미래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포기하세요. 그냥 안 받아. 그리고 빨리 집 팔아서 가지고 저기 후세대한테 집을 무료로 주는 거, 무료로. 그렇게 후세대가 걱정되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지금 창고가 곳간이 비어가지고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연금이거든요. 미래? 국가가 계속 메꿔주겠죠. 이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공적연금의 어떤 틀에서 국민연금과 서로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군인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군인분들은 확실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연금 얘기하잖아요. 연금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연금의 기원? 역사적으로 최초의 연금제도가 로마 시대의 군인연금이에요. 이게 왜 군인연금제도가 만들어졌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젊을 때 하던 일을 나이 들 때까지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으면 나이 들어서 농사 지으면 되는 것이고, 뭐 대장간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은 철저하게 힘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젊을 때 힘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근데 국가가 나이 들었다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군인연금 제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직업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일하기 쉽지 않은 직업들, 이런 직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군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군인연금을 나중에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깎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총 들고 청와대 간다. 아니,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속된 말로.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촌지 갖다 줬죠, 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뒷돈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없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군인한테 촌지 갖다 주는 사람 있냐? 내가 예를 들면 장교인데 우리 애를 지금 군부대 입사해가지고 얘가 지금 막 군부대 훈련시키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 저기 김일병 훈련 좀 잘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령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촌지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 군인은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사모 역할을 할 때 제일 힘든 역할이 목사 부인과 군인 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 부인은 남편이 목회하는 것에서 계속 옆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군인 부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돼요. 산과 들을. 나는 도대체 무슨 나는 사실 서울의 백화점 옆에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산속으로만 돌아다녀.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가적인 소득이 없고 집도 없는 경우도 많고 관사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에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게 군인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분들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시 30년 하면 퇴직금 수억 원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박봉이었어요. 그나마 월급에서 30년간 뛰어가지고 떼는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은 9% 뛰는데 그중에 4.5%를 본인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18% 뛰어요. 그중에 9% 본인 부담, 9% 국가 부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더블을 뛰고, 그죠? 그리고 급여는 박봉이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보기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은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줄이거나 나중에 공적연금에 기조해서 합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밀란, 반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어쨌든 그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얼마면 충분할까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예전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노후 준비할 때 막 그럴 때는 노후에 1억, 5억, 10억 이렇게 목돈 단위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후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노후에 10억 있는 것보다 월 500만 원 평생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월 소득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정상입니다. 노후도 삶이기 때문에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 월 소득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럼 얼마의 연금 소득,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책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저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 다 보면 100-500 제 이메일이거든요. 제 홈페이지 100-500.kr. 이게 왜 그러냐면 100과 500입니다. 무슨 뜻이냐?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500만 원은 노후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드리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도 500만 원 못 버는데 노후에 무슨 500만 원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500만 원 만들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못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달에 500만 원. 일단 500만 원이 왜 필요한지부터 보죠. 지방 시골에 사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읍내 안 나오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신다면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수도권,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고, 문화생활비도 나가고, 건강관리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세금도 나가고, 뭐 보험료도 나가고, 얼마나 나가요? 이런 거 다 따져보세요. 한번 써봐. 그러면 이게 뭐 젊을 때는 나가고 나이 들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더 나가요. 왜냐면 젊을 때 돈을 많이 쓸까요? 나이 들어 돈을 많이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들어서 건강도 안 좋은데 뭘 돈을 써? 라고 얘기하시는데 젊을 때가 훨씬 덜 써요. 왜냐면 젊을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10시간을 돈을 버는 데 씁니다. 돈 버느라고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돈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럼 일주일 중에 내가 돈 쓸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 그죠? 그럼 1년을 따져봐도 뭐 휴가를 가봐야 1년에 뭐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돈 버는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모두 돈만 쓰게 돼요. 나가면 돈 쓰는 거야 그냥.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나가면 돈이니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 들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이고, 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살면은 월 500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냥 웬만큼 그냥 서울 경기에 살면서 좀 밥 먹고 살고 여유도 있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려면 500은 필수적이다. 필수적. 자, 그럼 월 500만 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 65세 뭐 70대 되신 분들은 뭐 이미 글렀지. 그분들은 그분들 있어요. 방법. 주택연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을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꾸준히 준비를 못했더라도 한 150만 원은 받습니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물론 국민연금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 88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준비해 오면서 대충 안 내고 막 건너뛰고 연체하고 이러신 분들이 국민연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은 못해도 150, 200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부족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심 없고 대충 냈고 안 냈기 때문이지, 그냥 국가가 하는 대로만 꾸준하게 했으면 150, 200에도 확보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맞벌이였지 않습니까? 곱하기 2예요. 끝났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오신 맞벌이 부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만 480만 원 받아요. 끝났어요. 500만 원 끝났어요. 국민연금으로만 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건 남의 얘기 아니냐?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더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급에서 뛰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야? 나는 국민연금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마련한 거지, 관심이 있었고 꾸준하게 했더라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끝난다. 자, 근데 대부분 맞벌이는 아니다 보니까 혼자 벌어. 그럼 국민연금만으로 한 150에서 200 사이. 자, 이 정도가 일단 됐다고 보죠. 지금 혹시 젊으신 분들도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150만 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금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할 때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을 밖에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중간정산해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은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준비된 건데 그것을 내가 중간에 이것저것 한다고 써버렸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관심을 갖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중간에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건데 황금알을 낳아줄 그 시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기 때문에 연금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금을 꾸준하게 준비해 오셨다면 이분들이 노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게 최소 1, 2억입니다. 자, 1억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눠서.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만 잘 합쳐도 최소 2, 300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연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뭐 더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한 거. 그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맞는 연금저축, IRP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3, 40만 원, 뭐 연간 900만 원씩 넣고 나면 그것도 한 1억, 2억 마련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가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뭐 설계사가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3, 400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연금에 관심 없고 그렇지만 집에는 관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쨌든 뭐 내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노후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집이 내가 뭐 서울에서 뭐 20억, 30억일 수도 있고 시골에서 1억, 2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없이 내가 일정한 기준만 되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얼마 받냐면 집값, 시세로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연금을. 평생. 자, 그럼 내 집값이 5억이야.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집값 이상을 받아도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150만 원 평생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개인연금 약간 하고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이 넘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준비가 들렸다 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최소 2, 300은 나옵니다. 근데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 자식 물려주고 가야지. 내가 자식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어렵게 사시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애도 키우기 힘든데 엄마한테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움 나고 불효자식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가지고 계신 거 다 연금 쓰고 가시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그죠? 네.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줘.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해주셔야죠. 근데 내 노후도 지금 불행한데 자식의 인생까지 고민할 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누구나 월 5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500만 원이 뭐 안 되는 거다. 뭐 이거 지금 이런 나가면 댓글 쭉 달려요. 뭐로 달냐면 헛소리 하고 있네. 500만 원 어떻게 만드니? 너나 해라. 너는 뭐 부자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누구나 최소 2, 3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연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관심을 가져라. 아시겠죠? 투자에 관심 갖는 거 10분의 1만 가져. 10분의 1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 날까? 이것만 고민하지만 그거 말고 노후에 연금 소득 만들 거 요거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500만 원의 가치가 지금과 다를 것 같은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연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십니다. 주식도 인플레이션 대비해야죠. 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연금 내가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는데 지금 100만 원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불입해가지고 나중에 2, 3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연금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쵸?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작년에 주식해서 날린 1000만 원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까? 그죠? 아니, 해지 안 돼요. 여러분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돈 띄워먹고 간 친구 2놈이 있어요. 돈 띄워먹었어. 근데 한 놈은 연락이 안 돼. 이미 사라졌어. 어디로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죠? 근데 한 놈은 옆에 계속 있어. 자, 그럼 나는 둘 다 내 돈 띄워먹었어. 누가 나쁜 놈이야? 응? 돈 띄워먹고 사라진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옆에 있는 놈은 연락이라도 돼. 그럼 전화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누구한테 욕하겠어요? 연락 안 된 놈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연락 된 놈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왜 너는 안 갚니? 빨리 갚아라 이 나쁜 새끼야. 막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짜 잘못된 놈은 누구야? 진짜 나쁜 놈은 도망간 놈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날려먹은 걸 잊어버려. 그리고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옆에서 계속 어쨌든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주는 거는 욕하고 있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연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산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첫 번째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연간 3%, 4% 올라간다. 그럼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수익이 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자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투자의 비율도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투자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자산이 80년 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 자,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원짜리 집을 80년도에 서울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500만 원으로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대출 받냐면 500만 원 대출 받아요. 내가 능력은 5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집을 삽니다. 자, 이 집값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내가 5천만 원을 팔았어요. 5천만 원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팔아서. 그런데 나는 대출 받을 능력이 얼마야? 내가
과거에 500만 원 받을 때 대출을 받을 능력이라면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돼? 5,500만 원짜리 집을 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전부 얼마짜리 사? 1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5천만 원의 집을 팔고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을 삽니다.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죠? 내가 이미 급여가 올랐고 소득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받는 비율을 높여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투자 금액을 소득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라간 만큼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억이 5억이 됐네? 그 5억을 팔았어. 그 5억 가지고 내가 또 집을 사는데 거기다 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 5천만 원짜리 집 삽니까? 그렇지 않죠. 5억짜리를 가지고 내가 추가로 대출을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건 뭐죠? 내가 그 기간 동안 또 소득이 늘었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5억 대출을 받을 만큼 능력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걸 잘 구조를 보시면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을 해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도 좋았지만 더 큰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비율로 금액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저축, 1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지금 30년간 10만 원만 내고 있어. 그때 월급은 50만 원이었고 지금 월급은 500만 원인데 아직도 나는 10만 원만 내고 있어. 근데 내가 받는 연금은 얼마 안 나와.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받는 연금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지 못했고 물가 상승률 보장이 안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내가 내는 건 30년 전 가치를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건 30년 후의 가치를 보장해달라?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식, 부동산, 연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물가 상승률 시대에 화폐 가치 하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정액 투자가 아니라 정률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이 정률로 투자되는 겁니다. 내가 50만 원 벌 때 10만 원 투자했으면 500만 원 벌면 1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치가 보장된다는 거죠. 이거는 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 산수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학 실력이 없는 거야. 수학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후에 100만 원 받으면 뭐해? 지금 100만 원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내년에 월급이 2배로 오르면 100만 원, 200만 원 늘려야죠. 3배로 오르면 200만 원, 300만 원 늘려야죠. 소득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의 화폐 가치는 당연스럽게 보장된다.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 없어요.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는, 해지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해지가 안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갈까요? 빈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하든 연금을 하든 저축을 하든 부동산 하든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포기해서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식하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똑같이 주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량자산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량자산은 비싸요. 비싼 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못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놓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예를 들면 전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1억 샀어요. 근데 1억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1억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1억이 2억, 5억, 10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 재산이 1억이야. 근데 내가 1억을 샀어. 그럼 어떻게 돼? 잠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주식 쳐다봐야 되고 정말 조금만 떨어지면 후덜덜거리고 이러니까 날리는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에서 부자와 서민의 게임에서 절대 서민이 부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서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지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민이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 내가 지금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조만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들어오시면 안 돼. 이 게임에서 지는 거야, 무조건.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영끌 지금 보면은 영끌에서 산 사람들 전부 부동산이 오를 때는 막 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잣집 자식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집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기 외곽에 사지도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이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이자 내지 그러면서 이자가 좀 올라도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영끌, 서민들, 돈이 없는 청년들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금리 때는 내가 이자 막 조달해가지고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못 버티니까 결국은 또 팔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피해본 사람 누구야?
해지한 사람들, 중간에 파란 사람들, 포기해 나간 사람들, 서민들이잖아.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근데 돈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그냥 부자들 따라가겠다고,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 써서 남 주는 것이고, 그 해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페널티, 그들이 손해보고 간 거,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연금 받는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지할 생각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지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괜히 들어봐야 부자들 좋은 일만 하는 거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끝까지 못 간다. 들어오지 마라. 근데 내가 어설프게 어떻게든 해봐야지. 나도 한번 부자가 돼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왔다.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똑같아. 들어봐야 결국은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아시겠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있는 거라도 지키는 겁니다. 있는 거라도. 어설프게 들어와가지고 괜히 죽 써서 남 주지 마라. 대책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부자예요. 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 하시고 연금도 하십시오.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날린 돈 가지고 전부 다 부자들이 가져가게 돼요. 사회 구조.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해하고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들어오든가, 아니면 애초에 들어오지 말든가. 8% 연금이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연금 노후 준비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사업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이, 과거 연금들은 대부분 다 금리에 연동하는 연금이었어요. 금리만큼의 수익을 주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연금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연금들이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익을 내면 더 연금을 준다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시지만 뭐 10년간 다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금은 또 사업비까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비 뛰고 숫자 수익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년 지났는데 원금도 안 돼. 이런 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육주체 끝에 이제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연금이 현재 나오고 있는 최저보증연금입니다. 최저보증은 뭐냐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최저보증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부터 나왔다가 지금은 6%, 7%, 8%까지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8% 수익 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뭐 한번 하대는 낼 수 있겠지. 이걸 매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8%를 보증해주는 연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연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8%는커녕 원금도 못 찾습니다. 아니, 원금의 반도 못 찾습니다.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의 특징은 투트랙 연금입니다. 투트랙. 연금으로 받는 사람과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과의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8%는커녕 엄청난 사업비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손실까지 부담하는 그런 금액을, 피해를 보고 해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연금액이 보장되는 것이죠. 제가 이 8% 연금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8%씩 내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상품 개발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8% 수익?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갑론을박 하시겠지만, 이 상품을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구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좋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이 앤 홀드, 우량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걸 계속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8% 연금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무도 해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그걸 연금으로 준다고 하니 아무도 해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자, 우리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왔었죠.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이들 깼어요.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연금을 불입하고 유지했었지만, 내가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연금을 준비하셨던 분들, 이 정도의 사업소득은 꾸준하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근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안 들어오고 소득이 없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졌어요. 자, 어쨌든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고민하시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하셔야 된다.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파악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노후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연령별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뭐 30대 젊으신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 따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제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어차피 안 하거든요. 30대가 무슨 노후 준비야 사실. 당장 뭐 결혼도 못 했는데 지금 직장도 없는데 뭐 집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예요. 30대에게 백날 해봐야 안 되고요. 30대에 노후 준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엄마가 다 해줘요. 요즘은 부잣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학교 보내주고 엄마가 군대도 다 보내주고 그 담당 장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잘 봐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밥도 사줍니다. 장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하고 가끔 식사도 하거나 선생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군대까지 가가지고 군대 고참 장교한테 우리 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밥도 먹이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그 애 직장도 만들어주고 그 애 집도 사주고 그 애 결혼도 시켜주고 그 애 연금도 준비해줍니다. 자 이럽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일반적인 30대들은 노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럼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도 중간은 간다 라는 얘기 있듯이 국가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연금 그것만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국민연금 월급에서 뛰어가는 거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십시오.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내가 셀프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기본적인 연금은 내세요.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퇴직금 꾸준하게 쌓아 놓으십시오.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퇴직금이 쌓입니다. 그죠? 그거 괜히 중간정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불입하십시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IRP 가입하셔가지고 내 개인 스스로 셀프 퇴직연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하듯이 직장인 퇴직금은 1년에 얼마 쌓이는지 아시죠? 네,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입니다. 자, 그러면 내 월급의 8.25% 1년에 한 달치 월급이죠? 그 IRP에 불입하셔가지고 퇴직금 쌓으세요. 아시겠죠? 요거 뭐냐면 그냥 국가가 하라는 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준비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해. 가서. 아시겠죠? 40대 50대 가서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30대부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찍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대에 일찍 하는 애들은 40대에 다 깨요. 그러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되고 또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많고 페널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라는 것만 해.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40, 50대 60대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 와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0, 50대는 조금 여유가 생기신다면 이제 개인적인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개인연금 중에서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 아까 8% 연금처럼 세금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될 것 같고 50대 60대가 되면 좀 늦었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매달 뭘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일시납 연금이라든가 또 하나 아주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관심 있으신 게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럼 퇴직금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 되는데 요걸 IRP로 받게 됩니다. 55세 60세 퇴직해가지고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퇴직금이란 걸 평생 모아온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더니 퇴직금이 몇 억이 쌓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퇴직했더니 IRP로 퇴직금이 몇 억이 넘어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아니 주식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봤지만 1억, 2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 평생의 노후자산인데 이걸 잘못 투자했다가 날리면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져 온 퇴직금의 대부분이 90%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퇴직금 IRP에 들어온 거를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시는 거예요. IRP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통장에는 1억, 2억이 들어있지만 내가 연금으로 개시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연금으로 받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투자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목돈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비용 평균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1억을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하지만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뭐 TDF나 ETF나 이런 걸 사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다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겠죠. 또 하나, 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8% 연금이잖아요. 이런 연금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연금을 빼서 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가입해봐야 2, 3% 이자밖에 못 받는데 그걸 빼가지고 8%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이 보증이 돼요. 어차피 내가 연금으로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 연금으로 받았을 때 수익이 유리해지고 IRP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5.5% 세금 내야 되지만 이 비과세 연금에서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금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걸 IRP에서 어떻게 굴릴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해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안들이 있다. 더 좋은 대안들도 많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후에 연금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받아서 써야 되겠지만 그걸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더 좋은 연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시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에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세 1억당 월 3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3억이면 90만원, 5억이면 15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택만 갖고 계셔도 노후에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후를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 1억을 10억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3년 사이에 1억으로 10억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을까라고 보나마나 하셨겠죠. 근데 1억으로 10억을 만든 방법은 투자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가 맞아요. 근데 투자를 한 게 주식, 부동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제 몸값에 투자한 겁니다. 몸값에. 그래서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매출 1억을 보유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매출 뭐 10억 이렇게 늘어난 거죠. 사실 이게 3년 사이에 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0년, 뭐 20년, 30년 걸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연금 박사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시작한 지는 벌써 한 5, 6년 됐지만 연금에 대한 책을 쓴 지도 10년이 넘었고요. 연금에 대한 강의를 한 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때려치고 현업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금융 관련해서 판매하고 뭐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노후에 보니까 연금이라는 자산이 중요해질 것 같아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나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연금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연금을 공부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한 10년 15년 했는데 손가락 빨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연금이 중요하면 뭐예요? 지금 옆에서 주식 부동산은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연금이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대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드시 연금의 시대가 온다 라는 생각으로 연금을 공부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할 때 저 혼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쓴 그 용어를 연금 부자라는 용어를 만든 첫 사람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왔는데 2017년, 18년, 19년 이때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직전까지 전월까지는 월급이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해 보니까 연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연금을 받는 날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거고 주변에 연금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연금이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연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만들어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거기다가 마침 2020년에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왔다는 게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 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는 거죠. 근데 연금을 검색해봤더니 연금이 중요한 건 유튜브에 누구밖에 없어? 연금 박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금 박사 구독하고 구독자가 모이기 시작해서 저도 지금 구독자가 이제 벌써 35만 가까이 구독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금 전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가장 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연금이 가장 크면 35만 구독자면 2등은 뭐 30만, 25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2등이 없어요. 없어. 뭐 5,000명, 10,000명 채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따라오는 채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로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에요.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연금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걸 20년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연금 박사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정길 선생님도 라이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편집해서 하는 거는 틀리면 수정하면 되고 약간 좀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는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바로 즉문즉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라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어디 가서 물어봐? 연금 박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20분 넘게 저희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도 다른 데서 일하셨던 분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다 거의 한 3, 4년 키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3년 사이에 1억을 10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까지도 회사를 키우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더 커져야지 되는 것이고, 뭐 저는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만든 거는 제가 꾸준하게 10년, 20년간 쌓아왔던 그 업력, 실력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투자해가지고 뭐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10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투자 수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다른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 건강만 챙기면 돼요. 저만 건강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 연금이 궁금하면 전부 연금 박사를 찾을 거고, 그러면 제가 더 사업을 키워가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연금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투자 종목 추천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우셨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노후에 00만 원 버는 것 통장에 5억 이상 있는 효과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산을 모으시는 분들은 내가 뭐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불리는 거를 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연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연금은 캐시플로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산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억이 통장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자율이 뭐 3%다. 그럼 1년에 300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5만 원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 있으면 125만 원, 10억 있으면 250만 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억 있어봐야 연간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한 달에 25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월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산 가지신 분은 이렇게 환산합니다. 하지만 소득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250만 원? 경비원 하면 되지. 경비원 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나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소득이 없는 것이지, 뭐라도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벌려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벌 수 있다면 10억 통장에서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겠죠. 아니, 그 사람 통장에 10억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시 버는 건데 라고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10억 가진 사람 10억 못 써요. 왜냐면 10억을 쓰는 순간 250이 사라지는데 죽는 그날까지 250 받다가 결국은 10억은 물려주고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억까지 해서 250만 원 이자 받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해서 250만 원 소득 받는 사람이나 자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똑같아. 어차피 똑같이 2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비싼 집에 가서 못 먹어요. 10억 가지신 사람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호텔 가서 밥 먹고 이상한 좋은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안 돼요. 왜냐면 그 10억이 쓰는 순간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시고 투자해서 불리는 것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한 축으로는 반대로 반드시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일정한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것, 그것도 노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노후에 더 기본이고, 우리가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에는 퇴직하고 나서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더 노후로 남아 있어요.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노후가 40년이에요. 놀면서 가겠다? 말이 안 돼. 뭔가는 하셔야 돼. 근데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 들어서 하려고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노후 자금 날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소득에 대한 준비, 할 일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노후 준비 항상 할 때마다 질문 드리는 게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노후에 일 없이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꼭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투자했던 것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이 질문 받고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투자했던 거? 내가 차 사고 백 사고 이런 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52세인데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내가 뭔가를 했던 것, 내가 선택했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해보니까 첫 번째가 결혼.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죠. 저희 집사람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정말 내조를 잘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현모양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가 별로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진짜 결혼해서 3년 5년 동안은 내가 이 여자랑 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 20년에 걸쳐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과 만남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이 일하는 분도 계시고 수많은 고객분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만나면서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괴롭혀,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집에서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너하고 며칠 못 살겠니? 네. 그래서 저의 끊임없이 강단을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저는 사람 만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얘기한 게 출산. 우리 애들을 키운 거죠. 지금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지금 되게 요즘 세상에 좀 못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갈등도 겪게 되고 또 행복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도 느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죠? 저는 정치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를 물어보면 저는 딱 하나 얘기해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능력 다 중요하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해야지 이 사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서 배우자와 행복하게 삶도 살아보고 갈등도 겪어보면서 그걸 풀어가는 방식도 생기는 거고, 자녀를 키워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자녀잖아. 그죠? 그 자녀들을 내가 설득해가는 과정, 키워가는 과정,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 이 과정을 겪어야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고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그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말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A와 B가 있는데 A가 옳고 B가 틀리고 A가 틀리고 B가 맞다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틀린 겁니다. 아니 의사 2,000명 증원하는 게 어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 2,000명을 증원해서 단점이 있다면 증원해서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같이 드라이한 사람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연금 박사 이용주, 이 사람이 영업을 하게 생긴 사람입니까? 공부를 하게 생긴 사람입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만 할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좋습니다. 제가 IQ가 멘사 아시죠? 멘사 회원이에요. 공인 IQ가 160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딱 봐도 공부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기획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부류에 속해서 대기업에서 기획하면서 머리만 굴려가면서 펜대만 굴려가면서 살았다면 제가 세상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세일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저와는 맞지 않은, 제가 누구한테 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비벼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무조건 행복과 부자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경험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조직도 이런 조직도 경험해보고 저런 조직도 경험해보고. 제가 지금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직도 거의 한 25명 정도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조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20년, 30년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으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조직 분위기가 좋은 이런 회사를 만들어내야 우리 회사가 커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담하는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걸 같이 해나갔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 결혼, 출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영업 이 모든 것의 한 줄기를 보자면 결국은 가장 큰 효과라고 보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리더일수록 결국은 더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 지혜를 깨달은 것 이것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연금 주제로 쭉 사업을 하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 처음 투자를 시작하든 아니면 처음 인생을 시작하든 뭐 하시는 분들에게 다들 뭐 그냥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겠지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절대 유행에 흔들리지 마라. 유행에.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면 갈 길을 가다 보면 유행이 언젠가는 와요. 유행은 사이클입니다. 투자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은행주가 가고 다음엔 반도체주가 가고 다음에 뭐 건설주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 유행이 뭘 올 것인가를 캐치해가지고 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다음에는 반도체주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설주가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또 잘못한 거잖아. 그럼 내가 뒷북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면서 투자도 마찬가지 요즘 유행을 따르는 굉장히 많은 이 펀드 뭐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가 엔비디아가 지금 막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를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때는 엔비디아가 내가 지포스 앱을 쓰면서 아니 저 컴퓨터 그래픽을 쓰면서 이게 엔비디아 건지도 몰랐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때 투자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뭐 뉴스에서 날리고 뭐 최고가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엔비디아 사는 것은 이거는 뒷북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유행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유행과 무관하게 그냥 묵직하게 묵묵하게 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게 수많은 정보를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먼저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에 맞는 정보를 꾸준하게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 굴리는 것, 지키는 것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돈을 불리고 또 여기 빠진 게 뭐냐면요.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또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쓰는 것이 빠졌어요.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다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아주 기본적인 섭리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생리활동이 있어요.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활동 세 가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거는 수십억 년 동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인 생리활동입니다. 뭐 딴 걸 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잘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먹었는데 싸지 못하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고 먹고 싸지만 자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거 먹고 싸고 자는 것만 잘해도 행복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금융활동, 투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다시 한번 인간의 생리활동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그 다음에 투자에서 인생에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자,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뭐 신기한 마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자음이 같아요. 먹는 것과 모으는 것, 싸는 것과 쓰는 것, 자는 것과 지키는 것. 언어는 수천 년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에 적응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예요. 그냥 내가 뭐 생소한 언어들이 나오듯이 얘는 얘야
라고 지정된 게 아니라 언어는 이 먹고 싸고 자고 모으고 쓰고 지키고라는 이 용어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음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잘 하시려면 일단 먼저 잘 모으셔야 돼요. 모으고 불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모았으면, 잘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잘 배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걸 싸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금융에서는 돈을 모았으면 써야 되는 것이죠.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쌌으면 잘 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는 과정. 금융에 있어서 이게 지키는 과정입니다. 잘 지켜내야, 잘 자야 또다시 먹고 쌀 수 있는 것이죠. 잘 지켜내야 또다시 모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지키는 것 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관심 있는 게 뭐만 관심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잘 모으는 것, 잘 불리는 것에 너무 집중이 몰려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으고 불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걸 잘 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도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 행복은 모으는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한 것이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맨날 라면이나 먹고 있어.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모으고 불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은퇴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커져? 모으고 불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모았던 자산들을 잘 쓰고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소비가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아빠 내가 월급 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 가서 적금 예금해라.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본, 돈이 필요했고 돈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돈 있으면 모아라. 쓰지 말고 모아라. 집에 나가는데 전기를 켜놓고 나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전기값 나간다, 야. 빨리 전기 끄고 가! 그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끼고 모으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끼고 모으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성숙기 경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에는 돈을 모으면 돈맥 경화가 일어나요. 돈이 굳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녀를 낳아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어려요. 애가 키 크려면 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럼 잘 먹어봐야 당장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잘 먹으면 결국은 자고 일어나면 쑥쑥 큽니다. 잘 먹는 애들이 키가 잘 크지 안 먹는 애들이 키가 안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이 30, 40이 돼가지고도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사회는 이미 성인 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불리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그러듯이 성인들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배설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먹고 배설하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고혈압 당뇨가 안 오는 것이듯이 대한민국은 마찬가지. 돈을 모았으면 써주는 작업이 계속 소비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소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더욱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돈을 잘 쓰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연금이에요. 제가 연금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게 있어? 한 사람이 한 가지 얘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삶이 되잖아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종훈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박종훈 씨가 원래 사기꾼인데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워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를 하게 돼요. 자기는 이제 사실 그 교회를 가지고 사기치려고 들어간 거야. 근데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착해지는 거야. 결국은 사기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진짜 목사가 돼서 나온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제 인생의 삶의 철학은요, 잘 노는 거예요. 잘 노는 거. 잘 쓰고 잘 노는 거. 아니 벌면 뭐해? 써야지.
그죠?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전날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그죠? 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 많은 재산 쓰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물론 잘 썼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자산 아끼느라고 그냥 불안불안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럼 자식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걸 받아서 싸워. 서로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돈을 남겨줘봐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줄 건 주되 나 쓸 건 써야죠. 저는 연금을 준비해왔고 연금에 대해 강의하고 있고 저는 65세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와요. 걱정이 없어. 어차피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만 준비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번 달에 돈 벌었어. 나는 뭐 하면 돼? 많은 걱정 있으시겠죠. 돈 벌었으니까 이걸로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뭐 보험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애들 키워야 되고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 들어가고 나머지 다 써요. 아니 뭐면 뭐해. 어차피 평생 다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인생에 어차피 대한민국에 내가 놀러 왔고 여러분 인생, 제 인생이 한 번 더 있을까요? 다음 생이 있을까요? 뭐 이생망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에요. 그 중에 저는 길어야 100년 살아요. 45억 년 지구 역사 중에서 100년 왔다 간다고. 근데 정말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저기 원시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뭐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나 잡고 이러다 갔겠죠. 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저기 갓 쓰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는 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다음 뭐 23세기, 24세기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다면 21세기를 사는 이 사회, 내가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특권. 지금 수천 년 역사상 지금 세대만 할 수 있는 것.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그래서 돈 생기면 놀러 다니고 돈 생기면 여행합니다. 그죠? 뭐 놀러 다니고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후에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겁니다. 노후에 연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못해요. 그걸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으고 불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늘을 즐길 수 없어요. 근데 쓰는 것,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즐길 수 있고 내일도 즐길 수 있고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놀다 가자. 원 없이 놀자.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너무 잘 놀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 4년 5년 한 것만 집어치고 나면 그때 제가 직장생활 제가 대기업 LG그룹에 공채에 들어가서 LG기획실에서 5년 4년 있었거든요. 나온 이유 딱 하나예요. 놀 수가 없어서. 점심을 1시간밖에 못 먹어. 1시간 먹으면 들어오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4박 5일밖에 못 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4박 5일 여행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가야 좀 지겹고 한 달 살아보고 와야지. 그런데 맨날 5일이 되면 들어와야 돼. 그죠? 그리고 맨날 남들 휴가 갈 때만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 많고 밀리고 비싸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그냥 과감히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이것이 제 인생 삶의 철학입니다. 연금 박사님을 따로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 연금 박사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연금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담 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송을 보면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고요.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있어요.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합적인 걸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이슈를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백날 찾아본다 한들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재테크도 그렇고 뭐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마찬가지.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려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상담 센터를 한 3,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제 저희가 1800-3624라는 대표번호가 있고요. 그 대표번호로 전화하시게 되면 저희 상담 직원과 연결이 돼서 상담해 드릴 수 있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 뭐 전국 어디서나 다 상담 전화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저희가 뭐 단순히 개인연금 이런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의 직원들 계속 트레이닝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민연금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정보는 저희 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이 다 해드릴 수 있고요. 저한테 상담을 문의하신 분들도 계세요. 연금 박사가 당연히 유튜브를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답이 있겠지. 근데 이제 약간 저도 상담을 오래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외부 강의가 많다 보니까 현장 상담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상담 센터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상담을 더 잘하시고 저는 이제 약간 빛 좋은 개살구 얼굴마다 이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방송이 주식, 부동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투자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점심이나 저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뭐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의 대부분은 전부 반찬 이야기예요. 반찬을 고르는 거죠. 밥을 고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찬은 맛있어요.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다양합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 좋죠. 그런데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오늘 점심 때 한번 해보십시오. 반찬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처음엔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짭니다. 못 먹죠.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이 있기 때문에 반찬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식으로 다양한 종목, 화려한 수익률, 여러 가지 뭐 멋지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노후를 봐도요, 소득이 없이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투자의 성패가 내일 나의 밥그릇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 부동산을 더 잘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하시되 다만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시는 것, 안정된 밥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밥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우리의 식단을 지켜준 주식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연금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정길 TV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방송해서 영광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와 함께 연금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해서 성정길 TV를 통해서 정말 한두 달, 1, 2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에 함께하는 구독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